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 마을들 막막하지만 복구가 한창인데요. 밤사이 일부 지역엔 또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영장이 돼버린 도로, 또 진흙으로 뒤덮인 양계장까지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 영상 그리고 제보 화면들 모으고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로부터 25점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는 약채점을 받았습니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늘 아침 출근길엔 인적 쇄신을 언급했습니다. 비대위원 인선, 당원 개정까지 복잡하게 돌아가는 각 당 내부 문제,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 뉴스큐, 오늘은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실 있고 실속 있는 쇄신을 강조했는데 일각에서 제기된 대폭 쇄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만 5세 입학 추진 등 교육정책 혼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 직접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 안전을 꼼꼼히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 한다며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휴가 동안 생각한 게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게 내실 있게 실속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대폭 개편 가능성은 일축한 것으로 읽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대규모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여론에 맞춰 억지로 사람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변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당장 오늘 내일 급하게 인적 개편이 있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면서 참모진 경질보다는 재배치나 보강, 충원에 방점이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출근길에 이런 발언을 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만 5세 입학 추진 등 교육정책 혼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권성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대해 교체 인사를 단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권 전 비서관은 설세훈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원장과 자리를 맞바꾸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면 전환용 참모 경질보다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핀셋 교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답을 했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약식 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외교부와 정부 출범 전부터 여러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경축사에서는 일반적인 방향을 말한 거고 세부적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인권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문제인 만큼 그 취지에 다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취지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위안부라고 위안부 문제 역시 인권과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표현하며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새로 꾸려진 비대위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검찰 출신 인사도 포함이 됐습니다. 당 일각에서 비상상황 책임론이 제기됐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찬반 투표에서 재신임을 얻어 비대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른바 주호영 호.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 명단이 발표됐죠?
비대위원은 당연직인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꾸려지는데요. 오늘 나머지 위원들이 공개됐습니다. 원내 인사로는 충북 출신 초선인 엄태영 의원, 판사 출신인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이, 원외 인사로는 김종인 비대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정양석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대검 수사관 출신 주기환 전 6.1 지방선거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목 비대위원으로는 84년생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과 86년생 변호사 출신으로 장애를 이겨내고 활동 중인 이소희 세종시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비대위원 9명에 대한 동의를 묻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특히 그동안 일각에서 비상상황 책임론이 제기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 무기명 찬반 투표도 진행됐습니다. 의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다수로 재신임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공식 석상을 제외하고는 말을 아꼈던 권 원내대표는 재신임을 결정해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를 출범할 때 저도 재신임을 묻고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비대위의 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최종 의결 작업을 벌이고 있고 오후 4시로 예정된 발표에서 만약 의결되면 비대위 구성은 마무리됩니다. 절차대로라면 오는 목요일에는 첫 비대위 회의가 열립니다. 다만 주호영 의원의 순항 여부는 이준석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큰 변수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기도 한 내일 가처분 신문 기일이 잡혀 있고 이르면 내일 결론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개 활동을 재개한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지난달 초 대통령실 측에서 자진 사퇴 중재안을 제안받았느냐는 질문에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 비대위는 출범하자마자 제동이 걸립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늘 당원 80조를 개정하기로 했죠. 오늘 오전 끝난 전준위 회의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당직자가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전준위는 이 당원에서 직무정지 조건을 기소가 아니라 1심 같은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을 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기소가 되면은 직무정지가 이루어지는데 전준위에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무정지가 될 수 있게끔 하고요. 다만 전준위가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내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당내 일각에선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시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박용진, 서른 등 여러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전준위에서 의견을 듣고 수렴해 진행하는 게 좋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해가 없도록 비대위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민주당 3선 의원들이 모여 당원 개정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이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국회를 찾았네요. 빌 게이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오늘 오전 국회 연단에 섰습니다. 의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게이츠 이사장은 감염병 국제공조와 관련해 한국이 더 확대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기본적인 접종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2,500만 명으로 2009년 이후 최고치라며 그렇지만 글로벌 보건 파트너들이 선도적인 창의성과 관대함을 발휘해 상황 악화를 최소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 시점에서 글로벌 펀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고 한국은 선도할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준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한 달여 만에 다시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고발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동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홍은동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과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 집과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았고 일부 국방부 예하부대와 해경 사무실들이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압수수색 직후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압수수색은 30분 동안 진행됐고 검사와 수사관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수첩 5건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YTN 뉴스에 출연해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원 서버를 삭제 지시했다는데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합니까? 국정원은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지. 그건 좀 겁주고 망신 주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모두 10여 곳에 달합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지난달 13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인데요. 당시 압수수색 일주일 전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썼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 친형은 지난달 8일 서 전 장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서 전 장관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에서 군사 기밀을 삭제 지시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건데요. 국정원은 이대준 씨 사망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 회의 전후로 밈스 내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해경과 국방부, 국정원 실무자들을 연이어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을 소환해 삭제 지시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과 전북 지역에 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논산 연무읍에는 1시간에 69.5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충남 부여에는 시간당 49.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전북 김제에도 1시간에 63.5mm의 비가 쏟아졌고 전주, 완주, 무주 등에도 오늘 하루에만 10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 전북 지역에도 100mm가 넘는 이른바 야행성 폭우가 내렸습니다. 특이한 건 폭우와 함께 온 특이한 돌풍이 주택 지붕들을 100m 넘게 날려버린 겁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주 강한 비가 내리던 새벽 4시 반쯤 갑자기 강력한 돌풍이 휘몰아치면서 주택 지붕 일부가 날아갔습니다. 강판으로 든 지붕도 있었는데 100m 이상이나 날아갔습니다. 지붕이 날아간 집은 5채가량. 완전 휘어져 버리고 여기다 가봤어? 여기는 지금 다 날아가고. 강한 돌풍에 농막 일부도 파손됐고 비닐하우스 3개동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유리창도 파손됐습니다. 전기선과 전봇대가 파손되면서 마을 전체의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비와 그 돌풍이 돌풍이 그냥 어떻게 고를 타고 그 일정하게 그냥 그 한 방향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옛날에도 없었어요, 있었나? 전혀. 처음 일이에요. 당시 이 마을 주변에는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렸고 초속 15m 이상의 강력한 돌풍이 있었던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경우에는 예. 필수적으로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동반되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특이한 돌풍 피해에 휴가 중이던 자치단체장도 현장으로 급히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정읍뿐만 아니라 이곳 전주 지역에도 새벽 사이 아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주천 바로 옆 교량 하부 도로는 이렇게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된 곳은 완주 지역으로 12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특정 시간에 비가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면서 일부 주택과 마당 침수 등을 제외한 큰 규모의 피해는 전북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네, 이렇게 며칠째 계속 내린 비로 이미 심각한 피해를 본 충남 지역에 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군인들까지 나서 피해 수습을 돕고 있는데 연이은 비로 복구가 늦어져 주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일요일 폭우에 토사가 덮친 양계 농가입니다. 흙과 풀, 나무 조각 등이 배수로를 틀어막았고 난방유가 담겨있던 커다란 장비도 쓰러졌습니다. 양계장이 다 이 아래 물 남고 치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 위에 또 많이 사태가 나가지고 고랑만 이게 다 메꿔졌어요. 중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 사람이 손수 다 치워야 해서 군인들이 대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양계장 밑에 있는 배수로가 막혀서 장비가 투입하지 못하는 작업을 저희 군인들이 배수로 작업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어난 물에 휩쓸린 도로도 파손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쏟아진 비에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위에 있던 도로까지 위험하게 뜯겨나갔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집을 덮친 곳입니다. 밀려든 진흙을 치우느라 쉴 틈도 없는 피해 주민은 이틀 만에 또 쏟아진 비가 야속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비가 안 왔으면 오늘 이 마당에 있는 흙을 다 치울 수 있는데 어제 저녁에 또 비가 와가지고 이 흙을 다 치우지 못하고 한 3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충남 논산에 1시간 70mm 가까운 폭우가 내리는 등 정체 전선은 충청 지역에 다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대전 하천 하상도로가 한때 통제된 것 외에 추가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이미 폭우에 상처가 났던 지역의 복구 작업은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에 충남 부여에서 폭우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돼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이틀 전 119 신고한 뒤 실종된 50대 운전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 감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지방 폭우에 배수로 점검을 나갔다가 실종된 70대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8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구조대원과 경찰, 공무원 등 97명은 경기 광주시 목현동에서 64살 남동생과 함께 실종됐던 77살 A씨를 찾기 위해 서하교에서 광동교 5.5km를 비롯한 4개 구간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원 지역 집중호우로 선로에 돌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태백선과 영동선 무궁화호 열차가 저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2일부터 태백선 쌍용역과 철암역 사이, 또 영동선 영주역과 동해역 사이를 시속 40km로 저속 운행해 도착 시각이 평소보다 최대 1시간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주택 상가가 15,000동 넘게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는 15,660여 동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이 14,000여 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인천이 560여 건, 경기 200여 건, 충남 130여 건 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과 상가 집계 상황까지, 피해 집계 상황까지 전해드렸고요. 며칠째 계속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도로가 유실되고 집안까지 토사가 밀려드는 등 주민들 피해가 커지자 긴급 복구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피해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일보 황보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황보혜경 기자, 아까 오정곤 기자 또 양동훈 기자가 취재해온 내용을 봤습니다만
피해가 전북 충남 지역 피해가 특히 커 보입니다. 네. YTN 취재진도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밤사이 충남과 전북 지역에는 시간당 6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 피해는 물론이고요. 돌풍과 산사태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YTN 취재진이 촬영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7시쯤 충남 청양군 장평면 지천리 산사태 피해 현장입니다. 네. 지금 집 뒷마당인데 토사가 가득 메운 상황입니다. 이제 군인들이 대민 지원에 나서서 이렇게 포대자루에 흙을 일일이 퍼담는 모습인데요. 애써 패놓은 장작들도 엉망이 됐고요. 지금 진흙이 범벅이 돼서 가재도구들도 못 쓰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산비탈에서 이렇게 산사태가 나면서 토사와 또 나무들이 쏟아져 내린 상황입니다. 네, 화면 대부분이 진흙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산사태 화면을 보니까 좀 다르네요. 네. 네. 이어서 다음 영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산사태뿐만 아니라 돌풍을 불면서 시설물 피해도 생겼습니다. 이곳은 전북 정읍시 이평면 무릉마을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들이 다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태양광 시설들도 다 바람에 날아간 모습이죠. 집 외벽도 부서져서 집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요. 갑작스럽게 새벽 4시쯤에 돌풍이 불면서 이렇게 피해가 온 건데요. 외벽이 뜯길 만큼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선도 끊어지면서 전기가 끊겼다가 오전에야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YTN으로 시청자 제보 영상도 들어왔는데요. 이 제보자는 마치 영화에서나 본 듯한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전북 전주시 전주천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천 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흙탕물에 쓰레기도 둥둥 떠다니고요. 산책로도 침수됐습니다. 차도도 일부 잠겨서 지금 도로가 어딘지 분간도 안 되고요. 또 이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마저도 잠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주천이 물이 강하게 불어나면서 현재 이쪽은 차량이나 사람들 이동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예, 시청자 제보로는 재난 영화를 보는 듯했다 예. 이런 목격담도 전해주셨는데 피해 상황이 그만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시청자 제보 영상도 함께 살펴보죠. 네. YTN으로 직접 보내주신 영상들인데요. 우선 오늘 아침 7시 10분쯤에 촬영한 대전 서구 용문동 유등천 모습입니다. 네. 앞서 보신 전주천처럼 강물이 불어나서 온통 흙탕물입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찍은 영상인데 가드레일 윗부분만 살짝 보이고요. 이렇게 자전거 도로도 모두 침수됐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이 긴 부분이 바로 다리인데 지금 어디가 다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많이 불어났죠. 네. 또 건초 더미들도 이 다리에 가득 걸려 있습니다. 부근에는 아파트 단지까지 있어서 더 물이 불어났다면 네. 같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7시 촬영한 화면인데 자전거 타고 출근하다 찍은 영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네. 다음 영상도 보면요. 오늘 새벽 5시 55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경북 칠곡군 외관리에 있는 마트인데 방금 보신 것처럼 한쪽에 있는 배수로에서 물이 마구 역류하고 있습니다. 예. 칠곡군은 오늘 새벽 6시쯤 시간당 30mm에 달하는 비가 왔는데요. 보통 이 정도 수준부터 비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제보자도 마트에 출근을 했다가 이렇게 아. 역류하는 걸 보고 혹시나 차량이 침수될까 봐 급히 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네. 청북 청주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밤사이 상황인데요. 청주시 복대동 삼거리 번화가 일대입니다. 도로가 마치 수영장이 된 듯 물로 가득합니다. 제보자 차량이 SUV인데 SUV 차량 바퀴 중반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지금 도로가 전부 다 물로 뒤덮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마치 거대한 수영장이 된 듯한 모습까지도 제보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시청자 이재민 선생님 또 이충환 선생님이 제보해 주신 화면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폭우로 집안이 약해진 탓에 이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큰 상황이죠. 앞서 저희도 화면으로 일부 봤습니다만. 네, 양도훈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충남 지역에 특히 산사태 피해가 컸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충남권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산사태 제보 영상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함께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충남 부여군 은산면 정골마을 영상입니다. 지금 우체국 트럭이 있는데 트럭 주변이 다 토사와 또 나무들 휩쓸려온 그런 집기들로 가득하죠. 바닥도 쓸려온 토사들로 지금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슬레이트 지붕도 이렇게 트럭을 완전히 덮친 상황입니다.
이 흙더미가 상수도관까지 가로막아 버리면서 지금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흙으로 이렇게 상수도관에 있는 흙을 삽으로 퍼내는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복구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직접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 영상을 설명했습니다. 네, 충남에서는 또 다른 산사태 피해도 있었습니다.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마을인데요. 지금 집 주변이 어디가 아니고 바뀐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토사로 가득합니다. 방금 보신 공간이 다용도실인데 네. 완전히 못 쓰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사인데요. 우사 바로 앞까지 이렇게 산사태 피해가 있는 모습이고요. 집안 곳곳이 그리고 집 마당까지도 토사와 또 진흙들, 각종 집기들, 나무들로 가득합니다. 그 지붕까지 토사가 밀려 내려온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구도 참 막막한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치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만 내쉬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충청권과 전라권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될 만큼 위험 지역입니다. 현재까지도 주의 경보가 유지된 상황인데요. 이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은 긴급 재난 문자와 재난 방송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YTN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 피해 제보 영상 함께 살펴봤는데 무엇보다 지금 아까 화면에도 그렇고 지원 없이 주민들이 직접 복구 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수해로 전국에서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단 지난 8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는 사망 14명, 실종 6명에 달합니다. 시설물 피해도 컸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충남북, 전북 등지에서 10,000건을 웃도는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1,754헥타르에 이르고요. 가축 폐사는 8만 1,000여 마리, 산사태는 29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수해를 입은 곳이 워낙 많은 데다 비가 계속 내렸던 탓에 복구가 더디기만 한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네, 황보 혜경 기자와 제보 화면 쭉 촬영한 화면과 함께 보고 있는데, 자, 시청자분들께 제보 방법도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후반에 또다시 비 예보가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네. 제보 영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현장 상황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YTN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 뉴스는 YTN, 제보는 YTN이라고 검색하시면 메시지를 쉽게 보내실 수 있고요. 02398-8282 혹은 8585로 전화를 거셔도 됩니다. 다만 제보 영상 찍으실 땐 무엇보다 시청자분들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충남 쪽에서 실종된 남성의 신원이 확인돼서 이 부분도 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충남 부여에서 폭우로 인해 실종됐던 50대 남성이 사흘 네.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네.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황보혜경 기자 출연 전에 잠깐 소개했던 그 기사가 조금 더 보강된 것 같은데, 아까는 이제 폭우에 휩쓸린 실종자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는데, 자, 확인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충남 부여군 세도면 장산리 강변에서 소방구조대가 고무보트 수색 작업 도중에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문 감식 결과 이틀 전 119에 신고한 뒤 실종된 50대 운전자로 확인됐고, 가족을 상대로 DNA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호피해 상황 새로 들어온 소식까지 짚어봤는데요. 네. 사회일보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로 신나게 해봅시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그동안의 경제 정책을 돌아보겠습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유류세 인하와 세금 감면, 또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경제 안정 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 속에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3년 만에 6%대 고물가. 와, 대단하다. 장난 아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정도로 대단하게 올랐어요.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의 본연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안한 환율까지 이른바 3고의 복합 위기 속에 윤석열 정부는 여러 민생 안정책을 내놨습니다. 유류세를 최대 한도까지 인하했고 수입 농축산물 등의 관세를 내렸습니다. 월급쟁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15년 만에 소득세를 개편했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기업과 다주택자들을 위해선 법인세와 종부세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세금이라는 거는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좀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좀 숨통이 틔어지게 되면 하지만 60조 원 규모의 감세안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건전 재정이란 정책 방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재정을 확충해야 되는데 정부는 정반대로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하고 연금과 교육 등 핵심 개혁 과제는 부처 수장에 잇따른 낙마와 공백 사태로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인 방향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는 윤석열 정부. 위기 극복 정책이 이른 시일 안에 체감될 수 있도록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이런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 저성장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시켜서 YTN 권남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의 주택 270만 호, 연평균 54만 호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최기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인허가 기준 270만 호 공급을 약속한 시점은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 호, 전국 시도를 합쳐 비수도권에 112만 호 공급을 계획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등으로 52만 호인데 37만 호가 수도권 물량입니다. 공공택지 등 개발로 88만 호를 내놓는 계획 역시 62만 호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자체 추진 사업으로 130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국민들께서 고통과 불안을 겪고 계십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토부는 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공이 아닌 민간주도 사업에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할 예정입니다. GTX 노선 역세권 주변 등을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에 나서는 이른바 콤팩트 시티도 조성합니다. 철도역에서 1km 이내 지역 위주로 방사형으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 등 재취약주택 해결을 위해 실태 조사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지하를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 추진한다는 겁니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 방지 시설이나 여닫이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재해에 취약한 주택들은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하고 주거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서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시세 70% 정도인 수준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장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내 집 마련 리츠주택도 도입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의 공급 계획이 공공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온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공공 중심으로 추진하던 종전의 정책을 수정한 정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리한 부분이라고 지적되던 일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조치나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 많은 만큼 여소야 대전국 속 야당 협조를 구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건축 또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입주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의 경우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주택에 대한 투기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대단히 택지 개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9년 건설계획 발표 뒤 199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일산 신도시. 입주 30년이 지나면서 주거 환경이나 교통망 등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단 일산뿐만이 아닙니다. 분당과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주택 상당수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연구 용역에 착수해 도시를 다시 만드는 수준의 재정비 계획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 입지 주택 재고가 부족한 가운데 복잡한 절차로 주택 공급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으며 기존 신도시 등은 교통 등 부족한 인프라로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정비구역 22만 가구를 새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정된 물량의 2배 수준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재건축 부담금도 면제 금액을 높이고 1주택자는 감면하는 등 대폭 손질할 계획입니다. 통과율이 절반가량에 머물렀던 안전진단의 경우 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손볼 예정입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빠져 있으니까 실제 효과가 검증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이 원할 경우 조합이 아닌 전문 개발업체를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이 오늘 압축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과천청사에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추천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인 김진태 추천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검수완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주요 사건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총장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면서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미국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번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한 달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뭐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이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식이나 이런 것들. 코로나가 여러분이 확진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급적 좀 재택중으로 권고하고 이 정도로 무원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한잔을 하고 들어갔다고.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들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보니까 부족한 저를 국민들께서 불러내서 어떨 때는 헛된 비판, 또 어떨 때는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되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네, 여러분은 비판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응원을 보내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100일을 맞아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말 사이에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작심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여권 내홍이 여전해 역시나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이라 불리는 당원 80조 개정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 분위기까지 오늘은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전국 짚어보겠습니다. 네, 추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렇게 약식 회견만 하고 공식 기자회견은 처음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내일 그 취임 100일인데요. 취임 100일이 되면은 그동안의 출근길 문답에서 약식으로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간단한 그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은 내일 기자회견은 좀 다릅니다.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한 15분 정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 100일 동안의 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히겠죠. 그리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자유롭게 한 25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질문은 뭐 답변하고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한 10개, 8개에서 1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한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출근길 문답에서는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든가 국정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생각을 알기는 어려웠죠. 그렇지만은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좀 그런 면들을 좀 드러내놓고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내일 기자회견의 명칭이 뭐냐면은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입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 과거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을 보니까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 아니면 국민과의 대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했던데 대통령실의 인식에 아직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 광복절 경축사 같은 경우는 자유를 33번 언급했다고 했던 것처럼 내일 또 기자회견 끝나면 어떤 단어를 몇 번 언급했을까가 관심일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단어가 포함될까요? 일단 그 자유 부분은 어저께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아무래도 국민 통합이라든가 뭐 협치 이런 것들을 언급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정치도 상당히 언급할 겁니다. 하지만은 좀 국민의 그 대통령실에서도 좀 곤혹스러운 거 뭐냐면은 협치를 많이 언급을 하긴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과의 협치를 말하기도 좀 낯간지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면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라는 부분에 강조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필 추 의원님 밑으로 자꾸 자막이 지나가서 물어보라는 것 같아서 내일 기자회견에 이준석 대표를 언급할까요? 당연히 기자들이 물을 겁니다. 당연히 그 물으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거고요. 어떻게 언급을 할지 뭐 당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언급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건 굉장히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에겐 잠시 뒤에 또 내일 마침 또 운명의 갈림길 이른바 디데이이기 때문에 여쭤보기로 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여주시고 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낙제점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와 좀 함께 여쭤보면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25점. 그럼 우리도 점수를 좀 매겨야 되나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아주 좀 너무 잔인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니까 예. 많은 이렇게 다른 조사들을 보면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지난 100일 동안의 국정 수행을 보면은 경제라든가 안보에 대해서는 그래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두지만은 네. 인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회 현안에 대한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는 특히 인사 문제에는 낙제점을 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개인적으로 점수를 준다면은 한 60점 정도 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경제라든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점수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야당에서 낙제점을 줬다고 했고 지금 보면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보시죠. 지금 정부 여당 모두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여론이 야당이 좀 흡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반사 이익을 좀 갖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조사는 이제 리얼미터가 주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를 보실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500명씩 하는 것을 누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도 보면은 리얼미터 지난주 조사를 보면은 30% 넘는 것으로 조금 이제 반전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의 수해로 인해서 대응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여론이 주 초반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조사가 낮아졌다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현장 방문하고 또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사과를 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반등하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반등하는 그래서 30% 넘는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번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은 비슷한데 민주당이 소폭 하락하는 그런 조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뉴스에 핵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어대명을 넘어서 확대명으로까지 가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에서 오히려 좀 시들해진 것 아닌가. 그것이 반사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충분히 민주당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들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낙제점을 매긴 우상호 위원장, 공정과 상식이 깨진 것이 가장 뼈아픈 문제일 거라면서 인사 문제 언급을 했고 또 아까 추 의원께서도 인선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자,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인선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침 대통령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관련 언급을 하면서 실속 있는 쇄신을 밝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그동안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마는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네, 일단 실속 있는 쇄신의 의미를 짚기 전에 아까 영상 구성 보니까 8월 8일에 대통령이 늘 초심을 지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초심으로 좀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의 강점이 뭐냐면은 결단력과 추진력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초심을 강조했던 것은 그 공정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과도 같은데 인사 문제가 가장 그런 그 상징과도 같은 장점들을 이렇게 희석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사적 채용 그 논란이라든가 아니면은 흠결이 있는 장관 후보들을 이렇게 옹호했다라든가 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국민 눈에 벗어난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에 기대했던 부분은 국정 쇄신을 위해서는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각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또 당을 쇄신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당 문제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오늘 출국기 문답을 보면은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접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실 있는 쇄신이라고 하지만 그런 내실 있는 쇄신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면적인 대통령실의 쇄신을 요구하는 것은 크게 말해서는 비서실장부터 책임을 지고 또 정무수석, 홍보수석, 시민사회수석을 한 축으로 쇄신을 하고 또 한 축으로는 검찰 출신 인사, 그러니까 인사비서관이라든가 네.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가 검찰 출신 인사들을 한번 그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내 스타일은 한 100일 정도에 이렇게 사람을 빨리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쇄신의 뜻은 접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국회에서 전해주는 대통령실에서 전해주는 내용을 봐도 일부 참모 교체가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 이를테면 뭐 핀셋 인선 이렇게 좀 요약되고 있는데 만약에 좀 바꾼다면 좀 시급한 자리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지적이 김은혜 전 의원이 그 기억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홍보수석을 바꾸지 않는다라면은 네. 뭐 홍보특보라든가 아니면은 정무특보로 기용될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특별보좌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개통에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하고 그칠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대통령실의 문제는 뭐냐면 기존 인선에 만약에 크게 손을 못 본다라면은 정책 기능을 좀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책 조율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만 5살 어린이의 이렇게 조기 입학 논란 같은 것들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은 한번 정책실을 부활한다든가 아니면 그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는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광복절 경축사도 보겠습니다. 희망 메시지가 담겼다. 공허한 자유를 강조했다. 좀 여야 반응은 엇갈렸는데 한번 메시지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을 향해선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이웃이라고 했고 북한을 향해선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한일 관계 반드시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8.15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뤄야 되고 또 이제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한 광복이 아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미래, 통일의 꿈을 이렇게 담는 것이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일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 문제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그 생각들을 많이 담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 문제 협력하면은 과거도 자연히 해결된다라는 식의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만 언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라고 하는 비판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 일본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가 언급 안 됐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상황을 알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면은 그 대통령 지지도가 보통 한 5%로 올라갑니다. 그런 유혹도 느꼈을 겁니다만은 그런 유혹을 참고 그냥 미래지향적인 것만 담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일 관계를 보는 대통령의 생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생각이 하나가 또 출근길에서 이런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만 피해자를 이제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뭐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8.15 광복절이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아니더라도 언급을 하면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수준 또 아니면 일본의 문제를 지적하는 정도의 수준은 담았어야 되는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는 33번, 독립은 18번, 국민은 15번 언급된 광복절 경축사였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내부 상황으로 넘어가죠.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는데 좀 면면을 보면 어떻게 좀 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외부 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는 이제 6명 임명할 수 있는 6명인데 가급적 개파색을 배제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주호영 위원장의 입장입니다만은 네. 그 설명입니다만 여기서 좀 의문이 물론 이제 여성목, 청년목 이렇게 또 배려를 한 명씩 했더라고요.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포함된 것이 사실 좀 의외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을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기환, 정양석 전 의원은 그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사무총장을 지낸 적이 있었죠. 네.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인입니다. 그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요. 한 네. 20년 지기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계를 굳이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구심은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돌이켜 보면은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 민주당도 지금 비대위 체제지만은 민주당 비대위원 누군지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비대위원장만 기억하죠. 그리고 사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은 기억하지만 비대위원이 누군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 네. 결국 비대위라는 짧은 기간 내에 움직이는 조직에서는 비대위원장의 뜻이 중요한 거지 비대위원들의 몫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위원장이 무게중심을 잡고 가면은 물론 그런 주기환 전 후보가 포함된 것에 대한 의구심도 이렇게 좀 자제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주호영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대위원은 좀 기억하고 주목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관련된 건데 지난번 직무대행 때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직무대행이 그렇습니다. 됐고 이번에도 지금 당연직으로 이 비대위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마침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물었고 결정도 나왔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권 원내대표에 대한 자격 시비 문제가 당내에서 있었는데 일단락이 일단은 되는 걸까요? 네, 일단락 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 62명이 투표를 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뭐 표수 몇 대 몇으로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그 권성동 원내대표를 재신임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는 자격 시비는 일단락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정우택 의원 같은 중진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비상상황의 원인 제공자가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냐, 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하고 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한 적도 있었고 네. 또 안철수 의원 경우에도 신임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하는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뭐 자진 사퇴하지 않는 입장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재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현 체제는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보니까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네. 그 인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최고위 기존의 최고위 체제는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이 순간부터는 전 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호영 호가 그런데 닻을 올리기도 전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운명의 날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을 할 예정인데 이르면 당일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네. 빠르면 내일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원이 바로 당일날 이렇게 내기는 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오래 끌지는 못할 겁니다. 당의 그 당권이 그 개입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복잡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측에서 문제 삼는 것은 네. 비대위 체제로 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이제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다시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의결을 했다라고 하는 네. 전국 상임위를 소집하는 의결을 했다는 그 절차적인 문제를 그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국 상임위 소집 요건이 3가지다. 하나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의장이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상임 전국위원회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상임 전국위가 소집이 될 수 있는데 네. 최고위 의결은 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거가 동시에 4분의 1 이상의 상임 전국위원들의 소집 요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그 문제가 해소됐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더라 한다면은 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사실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심리에서 아마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비대위가 무력화. 그렇습니다. 비대위 지금 있는 네. 주호영 체제가 법적인 타당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전국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고 또 전국위원회를 또 다시 열어서 새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하는 건 아니죠. 일단 징계는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징계위 때도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지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당 내용이 쉽게 봉합될 것 같지 않거든요. 자, 시간 관계상 이준석 대표 발언 잠깐 들어보고 또 당내 혼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해 안 가는 건 뭐냐면은 그래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준석을 거짓말쟁이 만들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간 거거든요. 거짓말쟁이 만들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간 거거든요. 라면서 이제 계속 공방이 되고 있고 이를테면 또 윤핵관, 또 윤핵관 호소인 뭐 이렇게 지목된 당사자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와 또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또 윤핵관 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고요. 예.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금 노리는 것이 핍박받는 정치인. 어떻게 보면은 기성 정치에 의해서 날개 꺾인 청년 대표. 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생각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물론 차후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염두에 둔 거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은 일단 낙에 꺾인 정치인, 핍박받는 정치인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재기할 가능성, 그 여지들을 계속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보수층, 보수 지도자들하고도 어떻게 보면 좀 단절에 가까운 그런 그 결별을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지금 전통적인 보수층의 그 비판은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네. 하나는 이른바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자기만 안다. 공인의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너무 지나치게 발언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미지가 굳혀졌기 때문에 핍박받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앞으로 좀 두고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 더 있지만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내용 상황은 내일 또 결과를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 뭐 오비락이다 이렇게 좀 해명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당원 80조 개정? 당원 80조는 일단 개정이 될 겁니다. 일단 네.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고 그러면은 17일에 비대위 또 당무위원회 또 중앙위원회까지 결정이 통과가 되면은 당원이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80조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소가 되면은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은 그 당직자는 직무가 정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경찰 수사 결과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심하면은 아무리 뭐 당원 75%의 지지를 받더라도 검찰에 의해서 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는 네. 그런 민주당의 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민주당의 장래를 검찰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서둘러서 민주당에서 당원 개정을 이루는 것 같은데 물론 당내 반발도 거셉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거죠. 오비락이다. 차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그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인 거고 이것을 과연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히 해명할 그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네. 과거 민주당이 또 이렇게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 과정에서 또 당원을 개정했다가 국민들에게 외면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또 재현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당내 안팎에서도 반발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도 잠깐 들어보죠. 네. 일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지키기다 그러는데 사실 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아요. 저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로서 양쪽 다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걸 그렇게 또 무슨 개파의 논쟁거리를 끌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개파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 언젠가 우상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동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우상호 위원장 경우에는 기소 가능성 친문들이 더 많다에서부터 또 고민정 의원 경우에는 그래서 따라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 창피하다도 있어요. 예, 창피하다, 역풍 맞을 거다라고 하는 당내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당 지도부로서는 현실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기소가 됐을 경우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됐을 때 기소가 됐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1심 재판 끝날까지 직무를 정지하면은 곧바로 또 그럼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생각들, 고민들이 담겨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규백 위원장 얘기처럼 당을 위한 것인지 조응천 의원 얘기처럼 역풍을 맞을 것인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유럽 최대 원전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 폭격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상대방을 비난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어 상황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3월 초 6개의 원자로를 갖춘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 단지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단지 안에 자국군 병력과 대형 무기를 대거 배치하고 러시아 기술자들까지 들여보내 원전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원전 주변에 연이틀 폭격이 가해진 것을 시작으로 발전소와 주변에서 폭격전이 잇따르면서 방사능 누출 등 핵 참사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서로에게 공격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Росія не припиняє своїх шантажистських дій на Запорізькій атомній станції і навколо неї. Провокативні обстріли території АЕС продовжуються.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 세계가 원전 방어를 위한 힘과 결단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는 패배를 의미한다며 추가적인 대러시아 제재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점령군 측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M777 곡사포를 이용해 원전 인근 지역과 주거지 등을 25차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의한 극악무도한 도발로부터 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원전에 대한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현장 시찰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시찰 요구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 42개국이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원전 점령을 규탄하고 군 병력 철수와 운영권 반납을 촉구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강력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강력한 동맹 구축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 국무부는 지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ll, we strongly support the ROK's aim to open a path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Pyongyang.
and will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with the Yoon administration to this end. 다만 북한과 대화를 위해 먼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 신호를 보냈지만 북한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와 궤를 함께한 겁니다.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and among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is critical, both for our shared security and for advancing our common interests in defending freedom and democracy. 한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한 차원 높은 3국 동맹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보낸 광복절 축하 메시지에서도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 파트너십 확대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중국군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하며 군용기 30대 등을 동원해 실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의회 대표단은 타이완 의회와 군사 협력을 논의하면서 타이완 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군 동부정부 소속 군용기가 타이완이 시류 지배하는 퐁우제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퐁우제도는 타이완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타이완 해협의 섬들입니다. 동부정부는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미국 의원단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전투 대비 실전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美国少数政客与台独分裂势力沆瀣一气，妄图挑战一个中国原则，不自量力，注定失败。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까지 중국 군용기 30대와 군함 5척이 타이완 주변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군용기 15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연일 군용기를 동원해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한 지 12일 만에 타이완을 찾은 에드마키 상원의원 등 미 의회 대표단 5명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만나 러시아와 중국의 세계 안보 위협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前一阵子，中国在台湾周边海域进行长时间的军演，也严重干扰区域的稳定和平。 At this moment of uncertainty, we must do everything we can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for Taiwan.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 의회는 이번 미 의회 대표단과 군사협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미국의 안보 등 현안의 전략적 명확성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이렇게 타이완에 또다시 긴장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타이완 해협에 군함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도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 전투기가 연일 중간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포함해 국제 문제,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타이완 문제가 좀 잦아드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나 봐요. 네, 좀 전에 리포트 보신 것처럼 그대로인데요. 좀 다른 점은 과거처럼 봉쇄나 미사일 발사는 없지만 중간선을 계속 넘는다는 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질적으로 좀 훨씬 달라진 중국의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봉쇄랑 미사일 발사 대신 중간선을 침범한다. 이게 달라진 점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봉쇄 미사일 발사 이것은 군사 훈련 구역을 설정해서 다른 선박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거기다가 맞춰서 하는 거고요.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떤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간선을 넘는다는 건 또 다른 질적으로 다른 대응입니다. 그것은 그 전까지는 중국이 중간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 지금 타이완 해협이 있고 중간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수시로 넘은 적이 과거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저것을 무력화시킨다는 게 완전히 다른 거고요. 아까 이제 펑후 제도가 저쪽에 있는데 저거는 타이완에서 보면 최전방입니다. 저기 이제 군사 기지가 있고요. 그런데 저기를 중국 전투기가 영공을 통과한 겁니다. 타이완 입장에서는 영공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땅입니다. 그걸 통과한 것도 전례가 잘 없는, 자주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말하는 현상 변경입니다. 기존에 없던 일을 새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이 타이완 해협에 다시 군함을 통과시킨다고 한 상태인데 이건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조금 중요한 속보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고 양해를 구하고 속보를 전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사실 예고됐던 부분이고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2시부터 열렸으니까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4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자, 후보 추천위 김후곤, 이두봉, 여환섭, 이원석 이렇게 4명으로 기존에 저희가 언급했던 기사에서 언급됐던 인물들이 검찰 내부에서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또 김후곤 서울고검장, 노정현 부산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대검 차장 검사 등이 이제 거론됐었는데 이 중에 4명이 추천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네, 추천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에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후보자를 선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이 압축됐습니다. 5월 검수완박 국면, 김호수 전 총장 사퇴한 지 103일 만 대통령 취임 99일 만에 4명으로 후보가 압축됐습니다. 추가된 속보는 다시 한번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강성훈 기자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미국이 타이완 해협에 다시 군함을 통과시킨다고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한 게 지난 12일입니다. 12일 날 중국이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는 건 좀 과도하다. 네. 중국의 어떤 그 자기네 입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과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타이완 해협에 다시 군함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주일 안에 혹은 몇 달 안에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이 8월이니까 9월이나 10월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말하자면 아까 그 중간선 쪽으로 미국 군함을 보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것을 얘기한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미국 의원들이 들어갔고 중국이 또 중간선에다가 군함과 전투기를 보냈고 그중에 전투기는 30대 가운데 15대가 중간선을 넘는 것을 또 했죠. 일상화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펠로시 의장 타이완 방문 후에 지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다고는 하는데 전반적인 여론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이런 유력 일간지는 시의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유권자들, 일반 유권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일이죠. 화요일 날 로이터와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했습니다. 40%로 올랐습니다. 그 전보다 많이 올랐고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죠.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근데 그 당시 물론 반도체 산업 육성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돼서 인기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적어도 이 펠로시 방문이 그렇게 언론의 비판을 받았던 것만큼 여론조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중국도 또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우리 시각도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중국 반응까지 한번 보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 현상 변경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상은 타이완은 타이완대로 있고 대만 관계법, 타이완 관계법을 가지고 미국이 방위를 지켜주는 이걸 미국은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은 그것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이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서로 충돌하는 지점인데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서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박진애 외교부 장관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을 좀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해상 공급로고 또 무역로입니다.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기존에 없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칭다오에서 열렸을 때 이 중국의 왕이 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정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이걸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대응이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서 처음 이 타이완 문제가 언급된 이후 계속 수위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은 거의 미국이 쓰는 용어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안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실 사드 문제, 그다음에 한한령 문제 이런 걸로 양국의 갈등 요인이 많은데 중요한 갈등이 하나 더 추가된 셈입니다. 다른 외교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 보게 되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좀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기존의 어떤 이 한일 관계가 좀 예. 풀려야 된다라는 요구는 많았죠, 사실. 예. 근데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일본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이다. 이 뜻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로 전 세계가 양분되는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강조하고 또 일본도 미국과 동맹을 강조하니까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98년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좀 일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보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히 담겨 있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예. 네. 자, 어제 연설에서 과거사 문제는 어떻게 언급됐습니까? 과거사 문제가 사실 지금 딱 첨예하게 걸려 있는데 이 예.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풀기 어렵다는 얘기도 됩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 배상 문제가 중요하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을 수 있다고 봤는데 어제 네. 광복절이니까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이것을 이제 대통령실 측에서는 과거에 잘못한 걸 먼저 따져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미래로 나가자 이런 접근이 아니라 미래 협력을 하기로 우리가 먼저 마음을 먹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전향적으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협의하고 해결해야 마음도 열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과거사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래 협력에 더 방점이 찍힌 그런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은 네. 과거에 우리가 일본과 지소미아 문제, 그 연장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뭐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경제와 안보, 사회, 문화 이 모든 분야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안보 문제도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본과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윤 대통령 경축사 관련해서 혹시 일본 쪽 반응 나온 거 있습니까? 일본 쪽은 지금 그 언론 반응을 보면요. 뭐 여기서 걱정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관계 개선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이 아직 미진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가 의문이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많습니다. 이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보면요. 미래 지향의 토대에서 관계 개선의 의지를 평가한다. 그러나 지지율이 조금 낮은데 예. 실행력이 과연 있을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 현금화라는 문제. 예. 그러니까 일본 강제징용의 가해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 내에 자산이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을 우리가 매각해서 그걸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피해를 이제 복구받을 수 있다는 건데 예.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이 사실 임박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일본의 어떤 진정한 사과 이런 걸 요구하는데 우리의 어떤 피해자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일본의 기업들은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대화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걸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 강제 매각 이 부분을 동결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위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어젯밤 서울 수유동에서 한 남성이 차에서 내리면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요.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YTN 취재진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떨어진 지갑은 오피스텔 경비원이 우연히 주었고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던 겁니까? 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곧이어 자동차에서 남성이 내리며 가방을 매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동차 옆으로 검은색 물체가 하나 떨어집니다. 영상만 봐서는 고의로 던진 건지 실수로 떨어뜨린 건지는 다소 불명확합니다. 이 남성은 다른 데로 이동했다가 5분 만에 다시 돌아와 자동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 경비원이 순찰하다가 이걸 주었는데요. 검은색 물체는 지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갑 안에서 마약처럼 보이는 흰색 가루가 든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경비원은 곧바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흰색 가루를 간이 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가루의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맡겼고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해 영상 속 승용차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영상 속 자동차가 대포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복절인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불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통일당 등이 연 집회와 관련해 수집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수사는 최종 법률 검토 단계라며 2주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시중은행에서 환전한 달러 가운데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를 환전하려다가 낭패를 겪은 전직 경찰관은 은행 직원의 범행을 의심하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여행에 앞서 환전을 위해 지난 3월 시중은행을 찾은 퇴직 경찰관 50대 A씨. 통장에 있던 예금 가운데 100만 원을 달러로 바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도 2,000달러를 환전한 A씨는 여행을 마치고 남은 돈을 우리 돈으로 바꾸려다가 환전을 거절당했습니다. A씨가 가져온 달러 가운데 100달러 지폐 7장이 위조 지폐였습니다. A씨는 여행 중 누군가로부터 100달러 지폐를 받았거나 교환한 사실이 없다며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지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은행의 환전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환전을 하면은 외화 환전이라고 기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 인출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A씨가 환전 당시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입니다. 2,000달러를 환전한 영수증과 금융거래 기록은 A씨의 명의와 거래 금액 등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우리 돈 100만 원을 환전한 영수증에는 이름과 계좌번호가 빠져 있고 고객 등급과 거래 금액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환전 당시에는 지급하지 않았다가 위조 지폐가 발견되고 나서야 A씨에게 보내왔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100만 원을 환전할 당시 위조 지폐가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은행 측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지폐 개수기를 통해 위조 여부를 감별한 뒤에 지급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또 100만 원을 환전한 영수증이 실제 금융 기록과 다른 건 은행원의 업무상 실수라며 위조 지폐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러를 바꿔치기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00달러 위조 지폐가 어떤 경로로 시중에 들어왔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2만 2천여 명 증가한 8만 4,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6만 5천여 명 줄었지만 이는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진단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2명이 증가한 563명으로 지난 4월 26일 이후 112일 만에 가장 많은 겁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을 이달 중 하루 평균 20만 명 안팎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유행의 정점은 8월 중 하루 평균 20만 명 안팎으로 형성될 거라면서 기존의 예측대로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2달 동안의 도시 봉쇄의 악몽을 겪었던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로 한 쇼핑센터가 전격 봉쇄되면서 고객들이 급하게 탈출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중국 SNS인 웨이보에는 지난 13일 상하이 이케아 매장의 폐쇄 전후 상황이 담긴 영상과 게시물이 공유가 됐는데요. 자,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안내방송에 놀란 쇼핑객들 급하게 매장을 빠져나가자 보안 요원들이 사람을 막으면서 강제로 출입문을 닫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케아 직원들을 포함한 쇼핑객들은 매장에 4시간 동안이나 갇혀 있다가 임시시설로 옮겨졌고 48시간 동안 격리가 됐다고 합니다. 탈출한 사람들도 속속 격리시설로 이동 조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랑야 바이러스인데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 바이러스로 2018년 산둥성 랑야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연구자들은 소형 포유류인 따쥐를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숙주로 보고 있는데요. 감염되면 주로 발열과 피로, 기침, 식욕 부진, 근육통, 그리고 메스꺼움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질병청은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랑야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35건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공포심보다는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확산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다 이번엔 처음으로 반려견에게 원숭이 두창이 전파된 사례도 나왔는데요. 반려견의 주인은 파리에 함께 거주하는 40대와 20대 동성애자 남성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침대를 썼던 이탈리아 그레이하운드종 반려견은 주인들이 확진된 이후 12일 뒤 유사한 증세로 확진됐습니다. 결국 감염자와 한 침대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게 증명됐다며 의료계도 경고하고 나섰죠.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112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역대급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은 만큼 취약해진 위생 환경에 따른 감염병 위험도 커졌습니다. 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이나 유행성 눈병, 피부염 등의 감염 위험도 커진 건데요. 특히 이재민 대피시설 등 밀집된 환경에서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네, 가을 야구를 앞두고 있는 프로야구 정규리그 순위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1위 SSG와 또 꼴찌 한화가 역대 최초의 시즌 100승과 100패 진기록을 나란히 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개막 이후 단 한 번도 1위를 내준 적 없는 압도적 선두 SSG. 한여름 더위에 더욱 맹위를 떨치는 모습입니다. 7월 이후 시즌 전체 승률보다 높은 8할을 찍었고 연패도 없습니다. 2위 LG와 무려 9경기 반차, KBO 최초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승률을 유지할 경우 98승, 종전 두산의 93승을 넘어섰는데 욕심을 좀 더 부린다면 최초의 100승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1위 팀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선수들이 경기를 들어갈 때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좀 진다는 생각하지 않고. 후반기 반등의 불씨를 쏟는 듯했던 꼴찌 한화는 뒷심이 부족합니다. 지난주 3경기 추격만 하다가 승부를 뒤집지 못하고 3연패를 당했습니다. 지금의 페이스면 98패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사상 첫 100패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 기록 모두 극심한 전력 불균형을 보여주는 만큼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너무 이제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흥행 면에서도 일단은 팬들의 관심도 줄어들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볼 때는 전력 차가 너무 두드러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동반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1위와 꼴찌가 새 기록을 쓰는 것보다 10개 팀이 마지막까지 뜨거운 승부를 펼쳐주기를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통령배 고교 야구 대회에서 전주고가 9회 홍승원의 끝내기 안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어진 경기에선 대전고가 안산공업고를 대파하고 28년 만에 전국대회 결승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남부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 보성과 장흥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무척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안 많은 곳에는 15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해안의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도 모레 새벽까지 최고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경기와 강원 영서, 또 충북과 경북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3도, 청주도 23도, 부산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30도, 청주 31도, 창원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 또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